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깊은 이야기, 당신의 삶을 밝혀줄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을 배신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려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처를 제대로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영혼까지 믿고 의지했던 사람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사랑하는 연인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님일 수도 있죠. 바로 그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그것도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버립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온 세상이 갑자기 적대적이고 위험한 곳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뇌는 마치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때와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2024년 독일 베를린의 사리테 대학병원에서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즉 fMRI를 통해 진행한 연구는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진은 배신을 경험한 사람의 뇌에서 전대상피질이라는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영역은 칼에 베이거나 불에 데었을 때와 같이 우리가 물리적인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신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은 그저 감정적인 불편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이를 실제 칼날과 같은 위협으로 인식하고 신경계는 온몸에 생물학적 비상 경보를 울리는 것입니다. 배신의 고통이 이토록 극심한 이유는 인류의 진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행동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배신은 곧 추방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해결해야 했던 부족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믿었던 누군가가 당신을 배신했다면 당신은 무리에서 쫓겨나고 그것은 곧 굶주림과 맹수의 위협에 노출되는, 즉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뇌는 불충과 배신을 감지하는 능력을 극도로 예민하게 발달시켜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족 사회에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뇌에는 여전히 그 원시 시대의 생존 코드가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하면 심박수가 치솟고 자율신경계가 교란되며 감정을 조절하는 변연계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폭풍처럼 분비되는 것입니다. 배신이 단순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신뢰 시스템 전체를 뿌리째 흔들어 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배신을 단순히 외부적인 행위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배신이 우리 내면의 그림자, 즉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 억눌러왔던 감정의 찌꺼기들이 타인에게 투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배신할 때 그것은 마치 그들이 우리 정신세계에 손을 뻗어 거울을 산산조각 내는 것과 같습니다. 깨지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믿음만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그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길 바랐는지에 대한 내면의 모든 투영이 함께 부서져 내리는 것입니다. 배신의 진짜 위험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 우리 내면이 어떻게 재구성되는가에 있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긁힌 무릎처럼 저절로 아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과거의 기억,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가치관까지 모두 균열을 일으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배신은 사랑, 충성, 정체성이라는 우리 존재의 핵심을 향해 칼을 대는 어두운 심리적 수술과도 같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배신이라는 심리 개임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 없이 배신을 저지르는지, 그리고 배신이 훔쳐가려 했던 나의 에너지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배신의 심리학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 깊은 상처를 그 누구도 다시는 빼앗아 갈 수 없는 단단한 지혜로 바꾸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뇌 속에 각인된 배신의 원시적 청사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나 애정 문제, 친구 사이의 말다툼이 있기 훨씬 이전 아주 먼 옛날 원시 부족 사회에서 배신은 단순히 무례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식량, 보호, 그리고 생존 자체를 단 10명의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들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거나 식량을 훔치거나 혹은 비밀리에 당신을 해칠 음모를 꾸민다면 그 결과는 감정적인 상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당신의 뇌가 여전히 따르고 있는 진화적 청사진입니다. 진화 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랜돌프 네스는 이를 헌신 기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스템은 배신자를 감지하고 불충을 처벌하며 충성심을 보상하도록 우리 뇌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특성들이 누가 살아남고 누가 도태될지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네스는 그의 저서에서 뇌의 배신 감지기는 멸종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극도로 민감해야만 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사회적 계약 상황을 가정하여 재설계된 유명한 웨이슨 선택과제 실험에서 사람들은 무작위 논리적 오류를 찾아내는 것보다 배신자를 찾아내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중립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배신 감지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지 레이더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영구적으로 신뢰 위반을 스캔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배신이 그토록 순식간에 강력한 충격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그것을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족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행동 심리학적 관점에서 신뢰는 협력 행동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누군가 그 신뢰를 깨뜨리면 배신은 고립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을 촉발합니다. 우리의 오래된 생존 코드가 위험하다. 추방이 임박했다. 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이 두려움이 현대 집단 역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스탠퍼드 감옥 실험에서 간수와 수감자 사이의 유대감이 깨지자마자 배신은 급속한 공격성과 비인간화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생물학적 시스템은 고대의 배신과 현대의 배신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뒷담화든 연인의 외도든 사업 파트너의 사기든 모든 배신은 동일한 고대의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수세기 전 아리스토텔레스조차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사회적 동물은 배신을 처벌한다 고 썼을 때 이 메커니즘을 암시했습니다. 실제로 처벌은 개인에게 비용이 들더라도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부족의 온전함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것을 감수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따라서 배신이 그 순간의 사건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마치 위험이 온몸을 덮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본능입니다. 배신의 형태는 현대적일지라도 그것을 처리하는 우리의 심리적 회로는 선사시대의 것입니다. 이제 깨어진 신뢰가 우리의 뇌 속에서 어떤 화학적 전쟁을 일으키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믿었고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배신이 닥쳤고 갑자기 온몸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경화학적 전쟁이었습니다. 신뢰가 산산조각날 때 뇌의 화학작용은 단순히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옥시토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속 호르몬으로 알려진 옥시토신은 친밀한 관계, 눈맞춤, 함께 웃을 때, 심지어 좋은 아침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것과 같은 작은 의식을 통해서도 우리 몸에 넘쳐납니다. 그것은 안전 신호를 보내죠.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배신은 옥시토신의 급격한 추락을 유발합니다. 폴잭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옥시토신을 투여받은 후 배신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뢰 회복 반응이 24%나 더 느렸습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바로 그 호르몬이 이제는 추락의 고통을 훨씬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코르티솔 수치가 급증합니다. 이것은 신체의 스트레스 호르몬, 즉 내부 화재 경보기입니다. 배신은 이 스위치를 켜서 시스템의 코르티솔을 범람시키고 전두엽 피질과 같은 뇌의 신뢰 형성 영역을 위축시키며 공포센터인 편도체를 활성화합니다. 당신은 단지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는 배신자를 당신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2023년 추리히 대학의 신경영상 연구에 따르면 배신은 전두엽 기능 저하, 변연계 과활성화, 그리고 섬엽의 발화라는 특정한 신경 패턴을 유발합니다. 섬엽은 혐오감을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뇌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말 그대로 역겨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학적으로 암호화된 감정적 채찍질과 같습니다. 칼 융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림자가 떠오르기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억압해온 우리 자신의 어두운 부분, 즉 분노, 불신, 편집증, 심지어 복수심까지 일깨웁니다. 융은 배신이 종종 우리가 묻어두려고 애쓰는 무의식적인 도덕적 갈등을 활성화한다고 썼습니다. 신뢰가 깨질 때 그 파편들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정말 어두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화학작용을 조종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둠의 심리학에서 배신은 당신의 신체 내 화학적 균형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사랑 폭격은 당신을 옥시토신으로 넘쳐나게 하여 의존성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배신은 코르티솔을 급증시켜 당신이 다시 그들의 인정을 갈망하도록 감정적으로 중독시킵니다. 그것은 생화학적 인형극과 같습니다. 폴잭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신의 화학은 생존의 화학이다. 배신 후에 당신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그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신경가소성 덕분에 당신의 신뢰 회로는 다시 재건될 수 있습니다. 배신 후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왜곡, 인지 부조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했거나 당신의 충성심을 산산조각내는 방식으로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돌아서는 대신 마음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인을 제공한 걸까? 내가 미리 알아차렸어야 했나? 당신은 전체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통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처음 설명한 이 심리적 긴장은 우리의 믿음과 현실이 서로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배신은 가장 날카로운 충돌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당신의 신뢰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모순을 혐오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로잡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을 탓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캐럴 테브리스와 엘리엇 에런슨의 자기 정당화 연구를 2023년에 UCLA에서 재현한 결과 연인에게 배신당한 피해자들은 통제력에 대한 환상을 보존하기 위해 사건을 재구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단지 관계를 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파트너가 몇 달 동안 거짓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서사 재구성입니다. 왜 마음은 스스로를 이렇게 꼬아버리는 걸까요? 뇌는 일관성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신이 우리의 내면 이야기를 박살낼 때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테브리스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뇌는 이야기의 공백을 혐오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백을 채웁니다. 그들의 행동을 축소하고 우리의 잘못을 부풀리며 우리를 아프게 한 것을 정당화합니다. 단지 그 순간 우리가 무력했다는 견딜 수 없는 진실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지심리학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더 많이 애착을 가질수록 그들이 우리를 배신한 후의 부조화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낯선 사람의 배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과 다르게 아픈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적 투자는 마치 접착제처럼 작용하여 감정적 붕괴를 피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칼 융은 배신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림자, 즉 우리가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자신의 측면과 마주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종종 배신 후에 느끼는 죄책감은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자신, 즉 맹목적이고 희망에 차 있었으며 취약했던 자신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인지 부조화는 약점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치유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그 치유가 자책으로 변할 때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힘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고통을 재구성하는 현장을 포착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신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둠의 3요소와의 어떤 사람들은 배신 게임을 즐기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모든 배신이 우연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냉정하게, 반복적으로 계획하며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사랑 폭격을 퍼붓고 신뢰를 얻은 다음 마치 헌신짝처럼 당신을 버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면 당신은 어둠의 3요소와 마주친 것입니다. 어둠의 3요소는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사이코패시라는 세 가지 위험한 성격 특성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극적인 딱지가 아닙니다. 왜 어떤 개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전략으로서 배신하는지를 보여주는
임상적으로 연구된 프로필입니다. 2024년 저컴한 성격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배신에 대한 죄책감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단순히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시 체크리스트를 개발한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는 이들을 신뢰의 전략가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간의 길들이기, 조종, 그리고 계산된 행동 끝에 배신합니다. 그들에게 신뢰는 신성한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지렛대일 뿐입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분석하여 유명해진 체사레 보르자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매력과 기만을 이용해 동맹을 조종하다가 권력의 추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졌을 때 파트너를 배신했습니다. 오늘날의 어둠의 3요소 조종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단지 왕국 대신 그들이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관계, 직장, 그리고 가족입니다. 어둠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배신을 통제의 전술로 사용합니다. 먼저 애정, 칭찬, 약속을 통해 당신의 시스템에 옥시토신을 넘쳐나게 합니다. 그런 다음 갑자기 돌변하여 거리를 두거나 잔인하게 행동합니다. 이것은 트라우마 결속을 만듭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동안에도 그들의 인정에 중독됩니다. 이는 실험실 조건화 실험에서 발견되는 보상과 처벌의 순환을 모방한 패턴입니다. 칼 융은 쉽게 배신하는 사람들은 종종 완전히 페르소나, 즉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가면 속에서 살아가며 그들의 그림자는 억제된 채로 자라난다고 경고했습니다. 융의 용어로 배신자는 단지 당신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정하는 어둠을 외부에 떠넘기고 자신들이 내면에서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당신이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가장 통찰력 있는 책 중 하나는 폴 바비악과 로버트 헤어의 양복을 입은 뱀입니다. 이 책은 사이코패스들이 어떻게 공감하는 척하며 사회적 사다리를 오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착취하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배신당하고 마치 이용당한 것처럼 느꼈다면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상상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배신은 의도적으로 설계되며 그 징후를 빨리 발견할수록 더 빨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이 어떻게 성인의 배신 패턴을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신을 느끼기 위해 어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배신은 파트너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육자에게서 옵니다. 깨진 약속, 방치,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 거짓말. 이러한 초기의 배신들은 그 순간에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감정적 각본을 씁니다. 발달 심리학은 일관된 양육자의 배신, 즉 반복적 배신 트라우마가 아동의 신경생물학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2년 마운트 시나이 병원의 후성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신뢰 위반에 노출된 아동들은 옥시토신 수용체의 발현이 변형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뇌가 말 그대로 가까운 관계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배신이 연결하는 능력을 다시 썼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의 고전적인 사례인 어린 한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프로이트의 기록에 따르면 한스는 아버지로부터 소외되고 거짓말을 당하는 등 기만으로 인식되는 경험을 한 후 강렬한 공포 증상을 보였습니다. 비합리적인 두려움으로 보였던 것은 사실 초기 신뢰의 상처를 관리하는 마음의 방식이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카렌 호나이는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배신은 유아기의 그림자에서 시작된다. 즉, 배신에 대한 우리의 수용력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처음 형성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애착 이론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메리 에인스워스와 존 보울비에 따르면 불안정하거나 혼란스러운 애착 패턴을 가진 아동들은 성인 관계에서 배신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과 고통이 연결되었다면 배신은 익숙하게 심지어 예상된 것으로 느껴지며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다시 선택됩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어린 시절 배신당했던 아이들은 종종 사랑과 조종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어른이 됩니다. 그들은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유해한 행동을 정당화하며 심지어 정직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아이는 죽지 않습니다. 단지 어른의 옷을 입고 결코 받지 못했던 신뢰를 계속 찾아다닐 뿐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초기의 배신은 분열, 즉 다시 상처받기 전에 무감각해지거나 숨거나 공격하는 법을 배우는 숨겨진 자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통합되지 않는 한 그것은 새로운 얼굴들을 통해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인이 되어 왜 배신을 용납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그 대답은 아마도 배신이 당신의 첫 번째 스승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배우지 않는 문을 엽니다. 이제 한 사람이 아닌 집단이 가하는 배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한 사람에 의한 배신도 파괴적이지만 집단에 의한 배신은 그 상처의 결이 다릅니다. 그것은 단지 친구가 차가워지거나 파트너가 거짓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팀, 가족, 공동체와 같은 전체 시스템이 당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심리적 충격은 종종 오래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안전이 숫자에 있다고 믿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석해 봅시다. 집단 배신은 심리학자들이 집단적 불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룹에 충성하고 규칙을 따르며 진실을 말했지만 그로 인해 처벌받을 때 발생합니다. 잘못을 보고했지만 침묵당하거나 해고되는 내부 고발자, 암묵적인 전통을 깼다는 이유로 한 구성원을 추방하는 가족, 또는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고립시키는 소셜서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심리적 추방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무자퍼 세리프는 그의 강도 동굴 실험에서 이를 탐구했습니다. 두 그룹의 소년들이 여름 캠프에서 서로 경쟁하게 되자 우리대 그들이라는 역학이 자리 잡으면서 배신은 정상화되었습니다. 사보타주, 기만, 심지어 잔인함까지 모두 집단 충성이라는 환상에 의해 정당화되었습니다. 무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집단 배신이 발생하면 뇌의 공감 회로가 차단됩니다. 감정적 공명을 담당하는 거울 뉴런은 우리가 누군가를 타자로 볼 때 억제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 맥락에서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거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입니다. 뇌는 스스로에게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을 보호하고 있다고 확신시킵니다. 칼 융은 발견되지 않은 자아에서 위험을 경고하며 집단 정체성이 종종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도덕적 나침반을 부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집단이 새로운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신은 쉬울 뿐만 아니라 유로운 일이 됩니다. 스탠퍼드 감옥 실험으로 유명한 필립 짐바르도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충성심은 선한 사람들을 공범으로 만든다. 유해한 환경에서는 진실을 고수하는 것이 당신을 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집단 배신의 비극입니다.
그것은 정직함을 처벌합니다. 집단으로부터 배신이 올 때 그것은 신뢰뿐만 아니라 정체성까지 파괴합니다. 피해자들은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잃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모의 배신조차도 경종이 될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충성심이 당신의 평화만큼 가치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집단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때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향해 돌아설 시간이라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조금은 아프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배신이 우리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깊이 묻어둔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 투사라고 불렀고, 이것은 모든 심리학에서 가장 직면하기 힘든 통찰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부인해온 모든 것, 즉 억누르는 분노,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욕망, 부끄럽게 느끼도록 배운 욕구들을 담고 있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외부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때때로 당신을 배신하는 사람이 사실 당신의 무의식이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둔 무언가를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그림자가 통합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투사되어 이미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드라마의 악당으로 그들을 만들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배신이 마치 일어날 운명이었던 것처럼 섬뜩하게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치료 과정에서 이는 가슴 아프면서도 눈을 뜨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한 치료사는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거리가 먼 파트너를 만나 신뢰를 배신당하는 한 여성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그림자 작업을 하는 동안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자신을 약하게 만든다고 배웠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가 이미 믿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줄, 결코 자신의 필요를 진정으로 충족시켜주지 않을 사람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융분석가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는 우리가 통합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거의 이름 붙이지 않는 미묘한 배신, 즉 자아의 배신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경계를 무시하고 본능을 침묵시키고 인정을 받기 위해 진실을 팔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배신자의 역할을 하도록 무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신이 당신을 덮칠 때 왜 그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 거울을 필요로 했을까?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비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힘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배신이 항상 저 밖에서 온다면 당신은 영원한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배신의 일부가 통합되지 않은 패턴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당신은 그 각본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각본을 바꾸기 시작하면 조종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배신자들이 단지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이 자신의 기억마저 의심할 때까지 당신의 마음을 왜곡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기억 조작과 가스라이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마주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그 순간, 그 말들, 그 고통을 묘사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 일 없었어. 갑자기 당신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뿐만 아니라 당신의 기억 전체를요. 그것은 건망증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신자가 사용하는 가장 위험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기억은 완벽한 녹음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지기 쉽고 유연하며 매우 감정적입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2024년 배신 트라우마에 대한 메타 분석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거짓 기억을 형성할 가능성이 30% 더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신뢰는 심리적 방어력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암시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깨졌을 때 당신의 마음은 한때 알고 있던 것을 다시 씀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가스라이팅은 정보 격차 편향을 이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빠진 데이터를 반드시 진실이 아닌 우리가 믿고 싶은 것으로 채우는 심리적 허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있게 당신의 현실을 부정할 때 당신의 뇌는 당신 자신의 기억을 왜곡함으로써 그 모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배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것이 궁극적인 그림자 전술이라고 믿었습니다. 현실뿐만 아니라 정체성까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아마 내가 미쳤나 봐 또는 내가 오해했나 봐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을 그토록 파괴적인 배신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지를 재구성합니다. 트라우마는 당신을 민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암시에도 취약하게 만듭니다. 유해한 관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종종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일어난 일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억력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방해했다는 의미이며 그 방해를 인식하는 것이 그것을 되돌리는 첫걸음입니다. 배신 이후 신뢰는 저절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비록 배신이 당신의 신경계를 망가뜨렸더라도 신경가소성이 그것을 재건할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 회로를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과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하버드의 신경영상 연구는 배신 회복에 대해 강력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마음챙김 기반 인지 행동 치료를 실천한 사람들은 배신으로 인한 반추가 42% 감소했습니다. 왜냐하면 CBT는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위인 복뇌 측 전전두피질과 두려움 및 위협 반응을 촉발하는 편도체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VMPFC 활동은 더 나은 감정 조절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신뢰를 안전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칼 융은 뉴런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통합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배신을 치유하는 것이 그 사건이 당신 안에서 분열시킨 것을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것을 재부호화라고 부릅니다. 하룻밤 사이에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사람, 안전, 그리고 연결에 대한 새로운 신경 연관성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세계 최고의 관계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존 가트맨은 3R 모델이라는 강력한 신뢰 회복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인식하고, 재구성하고, 재부호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판단 없이 감정적 방아쇠를 인식합니다. 그런 다음, 이야기를 재구성합니다. 그들을 믿은 내가 어리석었어. 대신 나는 마음을 열었고 그들은 안전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냄으로써 재부호화합니다. 그것은 경계를 설정하거나 진실을 말하거나 실제로 당신의 신뢰를 얻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실은 당신의 뇌가 반복을 통해 배운다는 것입니다.
만약 배신이 두려움을 가르쳤다면 새로운 경험은 안전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마음 챙김, 바이오 피드백, 심박 변이도 훈련과 같은 것들입니다. HRV 일관성 훈련은 코르티솔을 줄이고 미주신경의 긴장도를 높여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다시 신뢰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트맨은 배신 회복이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뇌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림으로써가 아니라 코드를 바꿈으로써 말입니다. 신뢰는 다시 맹목적이거나 순진하지 않은 그러나 깨어있는 신경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아름다운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배신은 단지 상처가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당신은 배신을 자초하지 않았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당신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질문은 당신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배신이 당신의 자아감을 산산조각 낼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이전보다 더 강하고 현명하며 더 단단하게 뿌리내린 당신의 버전을 깨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렌스 카로는 트라우마 이후 어떤 사람들이 단지 회복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PTG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배신은 고통스럽지만 종종 당신의 전체 정체성, 목적, 그리고 가치관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바로 그 종류의 심리적 파열을 촉발합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배신을 억누르기보다 의식적으로 처리한 사람들은 감성 지능 증가, 더 강한 경계 설정, 그리고 삶에 더 깊은 의미를 보고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생리적 지표가 두드러졌습니다. 배신 후 의미 만들기를 실천한 사람들은 미주 신경 긴장도가 25% 더 높았습니다. 이는 회복력과 평온함을 담당하는 신경계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이 고통의 목적을 부여할 때 당신의 생물학이 변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고통이 무의식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고 썼습니다. 배신은 잠자고 있던 당신의 부분, 즉 무시했던 필요, 묻어두었던 본능, 타협했던 가치들을 깨웁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선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입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최악의 고통조차도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공유했습니다. 간수들이 그와 인류의 자체를 배신했을 때 그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 자유, 즉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배신은 당신에게서 통제력을 빼앗아 가지만 명확성을 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성장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낭비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실을 마주하고 마음을 재구성하며 배운 것을 통합할 의지가 있다면 배신은 단지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다시는 당신을 조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촉매제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배신은 단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일어납니다. 뇌, 몸, 신념을 강타하고 정체성을 흔들고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하며 과거를 파괴하고 미래를 흐리게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일단 당신이 배신을 이해하면 당신은 힘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칼 융은 모든 위기가 통합으로의 초대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피하고 싶은 당신의 일부인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배신은 그것의 가장 굵직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시해온 것, 자신을 버린 지점, 그리고 마침내 되찾을 준비가 된 것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을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에 심리학, 신경과학, 그리고 융의 통찰을 바탕으로 배신을 성장으로 연금술처럼 바꾸는 5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상처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단지 그들이 나를 아프게 했어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그것은 버림받음이었습니까? 무시였습니까? 굴욕이었습니까? 정확한 상처를 명명할 때 당신의 변연계는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정서 명명학이라고 부릅니다. 뇌가 치유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감정적 충격을 완화합니다. 둘째, 투사를 인정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나? 나는 그들의 이상화된 버전에 집착하고 있었나? 그림자 일기 쓰기가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당신의 그림자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써보십시오. 이 과정은 당신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패턴을 드러냅니다. 셋째, 화학적 고리를 재설정하십시오. HRV 바이오 피드백이나 집중 호흡 훈련을 사용하여 신경계를 진정시키십시오. 하루 5분은 코르티솔을 낮추고 미주 신경 긴장도를 안정시키며 당신 자신의 몸에 대한 신뢰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배신은 타인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나침반을 손상시키며 당신은 그것을 다시 조율해야 합니다. 넷째, 기억을 재구성하십시오. 심상제각본 요법은 배신을 다시 체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간직할지를 다시 쓰기 위해 정신적으로 재방문하게 합니다. 장면에 당신의 더 나이 든 자아를 추가하십시오. 어린 시절의 당신에게 보호를 제공하십시오. 자기 연민이 수치심에 갇히지 않도록 서사를 재구성하게 하십시오. 다섯째, 새로운 동맹을 맺으십시오. 안정적인 기반의 우정을 찾으십시오. 일관성, 따뜻함, 그리고 상호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옥시토신 수치는 건강한 관계 속에서 재조정됩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안전을 다시 배웁니다. 진실은 당신을 배신한 사람이 단지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맹점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의 신뢰가 너무 느슨했던 곳,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 조용했던 곳, 당신의 기준이 너무 낮았던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조이고, 말하고, 일어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신은 상처이지만 거울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이 비추는 것을 기꺼이 본다면 당신은 결코 같은 방식으로 다시 조종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지 배신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로 변형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영원히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단단한 희망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숲에서 우리는 또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로